네, 제6호 태풍 카눈이 북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한 비바람을 품고 느린 속도로 내륙에 머물 것으로 보여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남부 지역은 이미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자세한 내용 백승주 열린사이버대 소방방재안전학과 교수 모시고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어서 오십시오. 예. 자, 카눈이 북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를 드린 것처럼 이번 태풍의 가장 큰 특징은 느린 속도로 이동한다라는 점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느린 속도로 이동을 하게 되면 더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라고 하잖아요. 먼저 왜 그런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 태풍이 결국에는 그 적도 지방에서의 높은 열 에너지와 적도니까 열을 더 많이 받고, 네. 그리고 지구 자전에 대한 전압력. 이게 지구가 어차피 한 바퀴를 돌아도 둘레가 큰 적도가 운동 에너지가 크잖아요. 그래서 그 운동 에너지와 열 에너지를 결과적으로는 지구에서 열적 평형을 위해 가지고 북상을 하면서 평형이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회전 방향도 반시계 방향으로 일정화가 돼 있고, 이게 올라오는데 무조건 그 느리다고 해서 이제 위험해지지 않을 수도 있던 부분이 아까 열 평형을 말씀드렸는데 네네. 적도가 에너지가 더 많으니까 만약에 폭염이 적고 바닷물의 수온이 낮는다면 이게 올라오면서 그 힘이 점점 줄어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례적으로 북태평양 그 고기압 기단이 확장이 되면서 경로도 많이 바뀌었고 갈지자가 되면서 속도가 많이 완충이 됐습니다. 거기다가 바닷물의 수온도 예년보다 높은 편이다 보니까 바닷물 표면을 이동하면서 오히려 수증기가 늘어나니까 태풍의 크기가 유지가 되면서 지금 살짝 강해지는, 중심 기압도 지금 더 낮아졌거든요. 낮으면 낮을수록 더 강해지는 게 되니까 그런 피해가 되고, 그리고 피해가 커지는 부분은 지금 그 해상에서 그렇게 느린 속도로 에너지를 모으면서 그 강도가 커지는 부분이 위험하고요. 이게 이제 육상으로 올라오면서 그 속도가 조금 더 빨라지긴 하는데요. 다른 태풍보다 더 낮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 그 모든 에너지를 열 에너지와 바람, 호우와 그다음에 폭풍을, 강풍을 육지에다가 소멸하게 되는, 그렇게 되니까 느리면 느릴수록 충격은 더 커지게 되겠죠. 그렇게 돼서 내륙 중심으로 올라오면서 좌우 한반도 전역으로 좀 집중 호우와 강풍을 동반한 피해가 좀 걱정이 됩니다. 그러면 올해처럼 만약에 바닷물 수온이 높지 않았다면은 지금처럼의 강도보다는 조금 더 약한 태풍이 될 수도 그렇죠. 있었던 겁니까? 당장 일본 큐슈 남부 지역부터 우리 남해안 사이의 수온에 따라서 이 태풍의 강도가 좀 낮아질 수도 있었는데 오히려 약간 지금 높아졌습니다. 그런 거군요. 결국 그래서 이 속도 에너지에 분산되지 못한 태풍의 세기가 또 더 강한 태풍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잠깐 짚어주셨지만 이 태풍의 경로 자체도 좀 특이했습니다. 중국을 가다가 일본을 가다가 다시 우리나라 쪽으로 변경이 됐는데 이게 흔한 일인가요? 네, 이게 뭐 상당히 저도 뭐 이번 계기로 제가 뭐 기상학 전문가는 아니지만 많이 공부를 해봤는데요. 그래서 보통 제가 제 수준에서 공부하는 방법에서는 유사사례를 찾아보는 건데 유사 경로가 관측일에 없었답니다. 그래서 남해안으로 상륙하는 사례는 있었지만 가장 일반적으로 북태평양 고기압의 경계선을 따라서 오른쪽으로 살짝 휘는 형태가 됐는데 지금은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을 해 있고 대륙선 고기압이 밀려들면서 그 사이길이 직선화가 되다 보니까 약간의 S자, 그러니까 우리 그 한반도를 지금 세로로 가로지르는 중부내륙 고속도로 그 가로로 지르는 세로 수직으로 그 경로를 유사하게 지금 올라오게 되는데요. 그랬을 때 내륙의 피해가 상당히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좀 우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직선처럼 지금 이동 경로가, 예상 경로가 직선처럼 올라온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저희 강다은 앵커도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만, 중국으로 가다가 갑자기 또 경로를 바꾸고 또 한 번에 이렇게 경로를 바꾸고 이런 태풍들도 없었던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북태평양 고기압 참 많이 우리 저기 시청자분들께서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래서 그 경계선을 따라서 약간 오른쪽으로 휘는 곡선의 형태인데 지금 고기압이 세 개, 적도 열대 고기압하고 북태평양 고기압하고 대륙선 고기압하고 그 경계선 사이에서 그 태풍의 경로를 찾고 있는 거죠, 자기도. 그래서 경계선을 따라 움직이다 보니까 이런 형태가 됐는데, 이번에 벌써 그저께부터 태풍 경로를 각 나라별로 예측 모델링을 했는데요. 그래서 국내 기상에서 지금 가장 적중한 예측을 했고, 사실은 이렇게 좀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예측 모델링이 개발되면서 이번 사례만 볼 수 있듯이 이제는 단순히 과거 경험만 가지고 대응을 해가지고는 어떤 예측 못한 큰 재난을 맞닥뜨리는데 한계가 있다. 지금 하나의 어떤
좀 대안을 보여주는 모습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례적인 경로를 보이는 게 이거 네. 역시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약간 이상 기후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 그렇습니다. 역시도 그런 원인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장기적으로 네. 하나하나의 사례가 분명한 증거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전체를 보더라도요. 2000년대 이후에 태풍의 발생 횟수보다 태풍의 강도가 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생하는 횟수에 따른 강도가 커진 부분은 결국에는 온도차와 압력차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서 지구 온난화와 그에 따른 여러 가지 기후 이상들이 뭉치면서 겨울에 더 폭설, 더 추워지고 한파가 생기고 여름에는 더 덥고 그리고 비바람이 더 몰아치는 이런 기후의 강도가 더 강해지는 고강도 현상은 분명히 흐름인 건 분명합니다. 네, 특히나 이번 제6호 태풍 카눈에 대해서는 그 세기가 엄청날 것이다 하는 우려가 지금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데 내륙에 상륙한 이후로 한반도를 관통하지 않습니까? 이 네. 위력이 어느 정도로 될까요? 지금 태풍이 강이면 5개의 단계로 나눠가지고 중간 단계가 되는데요. 네. 그럼 이제 그 위에는 강력, 초강력 이렇게 단계가 되지만 예. 지금 제일 걱정이 되는 부분은 사실 그렇습니다. 재난의 위험에서는 지금 전국이 위험권이니까 다 조심해야 되는 게 분명한데요. 그 똑같은 눈이 겨울에 눈이 오더라도 부산에 3cm 온 거하고 서울에 3cm 온 거하고 틀리잖아요. 네. 완전히 우리가 틀리잖아요. 왜냐하면 겪어보지 못했던 상황들이 닥치게 되는데 예. 지금 현재에서는 지금 중부를 수직으로 관통하는 이 내륙 지역에서 네. 사실은 지금 그 우리가 태풍 반경에서 강풍 반경, 폭풍 반경 두 가지를 나누는데요. 풍속이 15m/s 범위가 되는 반경이 350km가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가로폭, 세로폭을 대충 말씀드리면 가로가 300km, 세로가 400km가 됩니다. 예. 벌써 15m의 반경은 상륙과 직시에 다 한반도가 들어가는 게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동해안, 서해안, 해안가 분들, 기존의 태풍을 많이 맞닥뜨렸던 남해안 분들 정도는 다 대비가 어느 정도 경험이 있으실 텐데 네. 네. 문제는 지금 내륙 지방에 계시는 그러니까 청주 지역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네. 뭐 원주, 공주, 김천, 단양 이렇게 내륙 지역에 계신 분들은 네. 겪어보지 못했던 상황을 겪게 되실 겁니다. 네, 그래서 또 하나 또 덧붙이고 싶은 부분은요. 우리가 경로를 정확히 보다 보니까 이렇게 점으로 지금 보고 있잖아요. 네. 그 점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15m/s의 강풍 반경은 350km인데 폭풍 반경이라고 25m/s가 부는 바람이 예. 좌우로 110km에 달합니다. 그 반경이 110이니까 이제 지름은 220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중부 내륙을 전부 다 포함해서 폭풍 반경에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고요. 또 폭풍의 눈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 눈의 크기를 지금 정확히 재진 않지만 대략 50에서 70km 정도가 일반적인데요. 지금 북상하는 속도가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속으로 올라오고 있죠. 예. 그럼 내륙하게 되면 아마 조금 더 빨라진다고 기상청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m/s, 20km/h나 25km/h라고 하는데 태풍이 와서 강풍의 피해가 왔다가 그 수치로만 지금 예상을 해보면 2-3시간 동안 맑은 하늘이 나오는 거예요. 태풍의 눈이 지나가는 지역은. 예. 그랬다가 다시 또 태풍이 또 오는 거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대응과 조치에서 지금 계신 위치에서 가장 좋은 게 저는 스마트폰 어플인 것 같습니다. 네. 기상청 날씨 알림이 어플을 깔아 두셔가지고 계신 곳 이후에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 파악을 하셔서 좀 대응을 적절히 하시는 게 중요한 것 예. 같습니다. 그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면 태풍의 오른쪽을 이제 위험 반경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네,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 예상된 경로라고 한다면 우리나라가 이 오른쪽에 놓이게 되는 겁니까? 지금 그 중간으로 올라오게 되니까 예, 그러니까요. 말씀드린 그 지구 자전 방향으로 해서 태풍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을 하게 되면요. 네네. 이제 그 직접적으로 중심부가 이제 우리 내륙으로 올라오게 되는 순간에 20m/s의 풍속이 되게 되고요. 네. 그러면 20km/h죠. 속도가. 그렇게 네. 되면 풍속은 지금 시속으로 따지게 되면 시속 134km가 됩니다. 그러니까 회전 방향에 따라서 오른쪽은 그 풍속이 훨씬 더 가중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저 진행 방향 속도만큼. 네. 그리고 왼쪽은 그만큼 빠지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지금 당장은 지금 올라오는 그 상륙 지점이 뭐 정확하게 어디를 찝었다 할 수는 그렇죠, 없겠지만 그렇죠. 통영 지역과 여수 지역 중간 어디일 거는 분명한 것으로 네. 보입니다. 그리고 그 태풍 안내지도를 지금 보시면 이렇게 반대쪽으로 그러니까 오른쪽을 위험 발언으로 하고 풍속과 이동 속도를 더하게 되니까 예, 그런 그렇죠. 부분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 역시나 해안 부분인데요. 해안 동해 부분이라서 쪽 그렇죠. 동해와 남해 모서리 네네. 부분에서는 지금 이게 가장 호우도 또 많이 동반하고 있어요. 수온이 네. 높아가지고 수증기를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서의 일기예보처럼 비바람에서 빗물을 많이 내리붓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강풍 피해가 오게 되는데 해안가에 폭풍의 일이라고 하죠. 바닷물을 육지로 밀어 올리게 됩니다. 진행 방향 자체에서. 그렇게 되다 보면은 부산에서 고층 건축물 강풍 피해와 방파제를 물넘친 피해가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뭐 여러 상가분들도 많이 점포를 지금 휴업을 하고 그리고 덧대문을 설치해가지고 방어하고 계신데 제일 걱정이 되는 부분은 이 속도가 그 20km/h가 준다고 하더라도 네. 내륙 지방에 계신 분들의 대비가 아. 겪었던 것을 대비하다 보니까 겪지 않았던 가장- 부분이기 네네, 때문에 가장 걱정이 그 됩니다. 부분이 가장 걱정되십니다. 네, 네. 그동안의 경험을 넘어서는 좀 강한 태풍이 올 수 있다라는 말씀. 오게 됩니다. 그건 분명히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이게 상륙하고 나서 예를 들어 6시간, 12시간 정도 사이에 소멸되는 정도는 예상해서 줄어들 수도 있지만 네. 지금 그 남해안으로 올라서서 제주도를 지금 지나고 있으니까 예. 남해안으로 올라서는 순간의 그 강인 태풍은 명확한 거거든요. 네. 그렇겠죠. 그렇습니다. 그때까지는 그러니까- 어쨌든 바닷물을 계속 흡수하면서 올라오니까요. 그렇습니다. 수증기를. 네. 그런데 경기 남부의 영남, 호남 지역, 내륙 지역에서는 겪지 못하신 형태의 태풍 형태를 만나시게 될 거다.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그 산사태 피해도 있고 네, 네. 호우에 따른 함수도 빠지질 않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좀 많이 위험한 상태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네, 내륙 지역 분들께서도 철저한 대비를 계속해서 당부를 해주시고 계시는데 그렇습니다. 네. 이게 그러면 지금 모레 어느 시점까지 계속해서 긴장을 늦출 수 없다라고 인지를 하면 될까요? 지금 시간이 그 내일 대략 네. 오전 10시 정도에 이제 남해안을 상륙한다고 하면요. 예, 네. 예. 수도권은 이제 밤 9시 정도 지나게 되고요. 그 위에 북부를 지나가지고 북한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네. 그리고 아까 잠깐 뉴스에 나왔던 부분도 있는데 북한 지역도 역시나 이 태풍 대비를 하고 있잖아요. 네. 예, 그런 부분에서 댐 방류 같은 부분이 있으니까 연천 지역 같은 경우도 그 지역 주민과 그다음에 혹시 행락 같은 건 절대 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방류나 수위 같은 걸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 소통이 잘 안 되면. 네,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저 예전에도 그런 사고가 있었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 내일 하고 그다음에 모레 이른 새벽까지는 태풍의 직접 영향권이 되는 거죠. 네. 예. 자, 이렇게 저희가 태풍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보고 있는데요. 대응과 대비에 대한 이야기도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례적으로 이런 이상기후 현상이 좀 잦아지면서 방제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과거에 이랬으니까 이러할 것이라는 단순한 어떤 그 경험과 그런 부분은 아니고 모델링 개발을 했고 과학적인 부분이 많이 또 발전이 됐고요. 네. 또 이에 따른 호우 이후에 태풍 이후에 그에 따른 피해, 해일 피해 예보 그리고 산사태 예경보도 벌써 수년 사이에 한 2시간 전에 예측하던 거를 지금 48시간 전에 통보를 합니다. 네. 네, 그렇게 돼서요. 우리가 안타까운 피해 사례는 많이 듣고 있지만 사실은 대중교통이 안전하고요. 대중교통의 사망 소식도 안타깝게 들렸지만 일반적으로 대중교통이 안전합니다. 예, 예. 그리고 또 이런 예보, 경보, 대피 명령을 지키시는 게 맞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제일 안타까운 부분은 뭐냐면 과학기술, 정보통신 강국으로서 많이 발전했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 이번 예천 산사태에서 보듯이 직접 우리 그 단산면 단곡리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사례 네. 좋은 사례가 되는데요. 네. 면장께서 지역 이장단이 전부 다 전화를 하시고 새벽부터 200mm 비가 내리니까 이장이 이제 다 가가오 방문하셔가지고 산을 살피고 했고요. 예, 예. 그러다가 마침 그 산에서 우리가 그 산사태 예비 징후라고 언론에서 많이 말씀드렸죠. 물이 뿜고 산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이러다 보니까 즉시 대피시켜가지고 2채가 매몰이 되고 수십 채가 산사태 피해를 입었는데 한 명도 인명피해가 없었습니다.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결국엔 사람이 마지막에 움직여야 된다는 부분이죠. 예. 제가 한마디 보태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대피 명령이라고 하잖아요. 대피 명령은 우리나라 행정지구 상황상 명령만 합니다. 그럼 그 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그걸 어떻게 한다 그 다음 단계가 있는데요. 그게 강제 대피 조치입니다. 강제 대피 조치는 경찰까지 동원해서 행정력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네. 아직까지 그 단계를 강화해서 하진 않습니다. 분명히 제도가 있으니까 네. 재난기본법에도 있는 부분이라서 이런 위험한 상황이면 찾아가서 모시고 나와야죠. 그게 필요하다. 결국에는 그게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구조적인 개혁의 필요성을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시청자분들께서 이 태풍에 대비해서 지역별로 조금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를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지에 계신 분들, 해안가에 계신 분들, 또 도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좀 대비를 하면 될까요?
네, 일단은 대피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그 산지 산사태 피해는요, 그걸 예. 제대로 막으려면 어마어마하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출하고 있는 예산 정도의 규모로는요, 50년이 넘어가도 선진국의 수준을 못 따라갑니다. 네. 막대한 예산을 들여야 되는데 그거는 좀 미루고요. 차지하더라도 당연히 더 드려야 되겠지만 당장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이거저거 다 피할 수 있는 거는 당장 대피입니다. 대피가 됐을 때 산사태 위험 지역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볼멘 소리들이 나오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어감을 들었을 때 산사태 위험 지역인데 산사태 취약지구, 취약 지역이 아닌 데서 산사태가 났잖아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산림청의 고민이 그렇습니다. 정해진 예산에서 집중적으로 안전하게 시설을 갖출 때 예산을 집중하는 데가 필요한 거죠. 산사태 취약지구가. 그래서 사실 사례로 보면 전체 면적의 1%도 안 되는데 취약지구에서 피해는 많이 줄였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는데 피해가 나는 거죠. 네. 그런데 거기도 우리 주민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주의보 이후에 경보 단계만 되더라도 지금 당장 급격한 충격은 11일 이후만 되면은 언제 그랬다는 것이 또 맑아질 겁니다. 하늘이. 그렇기 때문에 이틀 밤 정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네. 친척, 인척 좀 안전한, 그러니까 산지 밑에 재래식 가옥에 주거하시는 분들은 가능하시면 당장 위해가 보이지 않더라도 이틀 정도 선제 대피하시길 좀 아예 말씀드리고요. 다른 곳에 대피해 있는 것을.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예천 지역도 마찬가지, 전국도 마찬가지고요. 경보 단계에서 산사태가 심각이 되고 발생되기 시작하면 신고 전화가 엄청나게 몰리거든요. 네. 네. 그러면 본부 단위에서 119 신고를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신고를 다 다른 본부로 넘기거든요. 광역본부로. 근데 그러면 대응이 이상해지게 되는 거예요. 인원 자체가 네. 모자라게 네. 되니까요. 그래서 이번 잼버리 같은 경우도 구급차를 많이 준비하지 못하다 보니까 119 구급차에 의존하고 막 그랬잖아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주의 단계에서 예를 들어 노약자분들이 계시고 마땅한 거처가 없으시면 지금 강제 대피 조치가 아니기 때문에 네. 119에 전화하셔가지고 지금은 인력이 될 수가 있으니까 행정력이 도달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행정력을 오히려 분산시키는 게 되는 거죠. 미리 선제 대피를 좀 지원 요청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선제적으로 하시기를 좀 당부드립니다. 특히 중부 내륙 지방은 그러셔야 한다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네. 예. 내가 산사태 위험 지역에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뭐 수단이 있을까요? 네, 지금 산림청에서 산사태 안전지도에 대한 앱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저도 이제 스마트폰에다가 그 안전이라는 폴더를 만들어서 홍수 알림이 그리고 안전 디딤돌, 근데 뭐 경기도에 있는 재난안전 대동여시도 이런 어플들을 모아놓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금은 저도 지난번에 수해가 갑자기 몰릴 때는 트래픽이 걸리더라고요. 그건 이제 뭐냐면 이제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능동적으로 찾아가서 정보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이렇게 재난방송 같은 경우도 동영상 플랫폼으로 하게 되면 실시간으로도 제공이 되지만 예. 또 정보를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찾아가는 정보를 수집을 하셔가지고 계신 곳, 또 친척들이 계신 곳 이런데 좀 대피도 안내를 하시고 그래서 정보를 수집하고 서로 공유하는 그런 부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선제적인 대피를 좀 강조를 해주셨고요. 네. 태풍 흰남노 때는 또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침수 사고가 발생을 했고 또 지난달 지하차도 침수로 인한 인명 피해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하 시설물에 대한 안전 대책에서 가장 중요한 거 어떤 점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네, 그 앵커께서 이제 여러 가지를 지역별로 물어보시는데 제가 대피와 통제가 지난 호우 사고 때 너무 안타깝게 생각을 해서 너무 집중한 것 같습니다. 네. 그 지하주차장 공간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주거가 도심화되면서 또 여러 가지 상황상 이제 반지하 주택들이 많이 생겨났고 지금은 안 짓잖아요. 네. 그러는데 이제 반지하 주택에 계신 분들의 어떤 안타까운 사고도 겪게 되고 또 지하 공간의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지하 주차장, 지하 차도 이런 곳에서 화재, 수몰 이런 사고들이 계속 들립니다. 예. 이런 부분을 조금 제가 구분해서 말씀드릴 때 예를 들어 이렇죠. 침수가 우려가 되면 우리가 모래주머니를 쌓잖아요. 네, 그러면 모래주머니는 이번에 그 오송 사고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완벽한 대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모래주머니는 완벽한 토목 대책이 아니니까 이거는 무너질 수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모래주머니를 통해서 방어, 방수하고 대피했을 때 그랬을 때는 그 공간엔 또 사람이 계시면 안 되겠죠. 또 무너졌다고 해서 사람이 들어가서는 안 되고요. 예. 그래서 지하 공간은 당연히 호우가 내리는 상황과 저지대에서는 들어가지 마시고 또 차량 같은 경우는 그 미리 예보 단계에서 고지대로 빼놓으시고요.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그 해안가 말씀드린 대로 네. 폭풍해일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선박들은 벌써 아까 앞선 뉴스에서 13,000여 대가 남해안에 이제 고박을 해서 잘 대피하고 계시고요. 지역 주민들은 오히려 잘 하시는데 이게 해안도로 같은 데 접근하시고 그다음에 해수욕장 피서객들 또 나가 보시고 이러는 건 절대로 안 됩니다. 매년 그런 부분에 사고가 납니다. 안타까운 예. 사고가. 그래서 그렇게 되고요. 지금 수위가 높아지고 중심부 기압이 낮아졌으니까 바닷물을 끌어올리게 되거든요. 바닷물의 네. 압력이 올라오니까. 그렇게 되면 배수가 안 되니까 해안가의 저지대에 침수가 됩니다. 비는 내려붙고 바닷물 수위가 높으니까 배수가 안 되는 거죠. 예, 그런 부분 때문에 해안가 침수 대책 세우셔야 되고요. 농지 같은 경우는 아까 대비와 대응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준비하는 대비는 지금 사실 늦었습니다. 남해안 지역은 그렇습니다. 그죠? 그리고 중부 지역 이상이라고 해도 지금 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대응 단계이기 대응 때문에 단계군요. 네. 집 주변의 배수로 정비하시고요. 그리고 시골 주택 같은 경우는 시골 주변에 나릴 것이 없고 쓰러질 것이 없는지 주변 정비하시고요. 그리고 내부의 안전한 가옥 상태 살피시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야산 아래 재래식 주택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 잠깐 피해 계시는 게 안전해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런 게 맞다고 보고요. 도심지 같은 경우는 지금 도심지는 정보를 계속 얻으시고요. 그리고 내일 이제 출퇴근 시간 조정하라는 말도 나왔는데요. 네. 예. 제가 시간대를 보니까 출근 시간대를 조금 늦추라는 말이 있는데 오히려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는 아침 출근보다 그 이후가 풍속이 조금 더 빨라지거든요. 그래서 오후에 많이 빨라지니까 만약에 수도권 같은 경우는 오전 근무 정도에서는 이제 태풍 영향이 퇴근 정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오후 2, 3시 넘어가면은 강풍을 만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 또한 상륙하고 속도에 따라 틀려지니까 그때그때 예보를 보시면서 좀 내일은 출퇴근 시간을 좀 탄력적으로 그래서 대중교통 같은 경우도 이용하시는 게 맞습니다. 사고 사례를 우리가 들리지만 대중교통이 좋은 이유는 서로 소통을 하고 그다음에 우회를 하고 통제가 되고 이렇게 시스템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개인의 자가 이용보다는 대중교통이 안전하니까 대중교통 이용하시고 출퇴근 시간을 좀 탄력적으로 조절하시라 말씀드립니다. 네. 그럼에도 불가피하게 자차를 이용해야 되거나 또 네. 보행을 하시는 분들이 태풍을 맞닥뜨렸을 때 좀 어떤 점을 주의하면 좋을까요? 네, 보행을 한다고 했을 때는요. 아까 예. 이제 풍속이 철도가 넘어질 탈선할 정도의 35m/s라고 하는데요. 대략 순서를 보면 그렇습니다. 깃발이 펄럭이기 시작하는 게 5m/s가 되고요. 네. 들고 있는 우산이 뒤집어지는 게 10m/s 정도 됩니다. 그리고 15m/s만 되면 성인 남자가 걷기가 힘들어지죠. 다시 말해서 10m/s가 넘어가면 외출은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사실은 보행자분들께서는. 그리고 천둥 번개는 아직까지 강하지 않아 보이지만 혹시 동반한다면 예. 번개가 치는 상황에서는 낮은 건물과 실내가 안전한 거고요. 그래서 지하철 이용하시고 그리고 외출은 자제하시고요. 승용차로 이동하실 때도 큰 길로 이동하시고 그다음에 포톨, 땅꺼짐 같은 게 보이시면 즉시 서울 같은 경우도 그렇죠. 지역 번호에다가 120번 민원상담센터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신고를 하시면 또 조치가 되니까 재난안전의 대응은 그렇습니다. 위험한 사고가 생겼을 때 산사태든 포톨이든 땅꺼짐이든 아니면 어떤 뭐 감전이든 전봇대 넘어짐이 보이면 신고를 해주시면 또 다른 또 피해, 2차 피해도 막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도심지는 또 그런 걸 잘해주시면 더 안전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보행자와 운전자의 대응 요령까지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끝으로 지금까지도 설명을 워낙 잘 해주셨습니다만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그래도 시청자 여러분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맞닥뜨린 일을 가지고 안타까운 일에 대해서 아쉬운 점을 얘기하는 자리가 있을 수도 있고요. 지금 같은 상황은 직전에 거의 확실한 위험 상황을 상당히 저도 느낌이 좀 많이 좀 정확해졌습니다. 디테일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해안가 분들 경험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 전문적인 조치를 반드시 취하시고요. 제일 꼭 말씀드리는 부분은 하면 좋다 정도가 아니고요. 내륙 지방에 계시는 분들 맞닥뜨리지 않는 호우와 강풍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선제 대피 그리고 위험하지 않은 행동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벌써 남해안에는 세찬 비바람이 불고 있으니까요. 말씀처럼 내륙 지역에 계신 분들께서도 철저한 대비 당부드리면서 지금까지 백순주 열린사이버대 소방방재안전학과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